산타입니다. 오늘 며칠이야? 오늘 9월 25일 월요일이네요. 주말에 기가 막힌,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리프레시를, 자기 자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뭐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많이 하는 게 뭐 게임이나, 그죠? 음악 듣기, 스포츠, 이런 내용들이 잘못 오용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심한 스트레스라든가 불안감, 공포 등을 정상적인 상태로 해서 해소하지 못하고 말이죠. 그 백색 우유 링게르 같은 걸 마셔가지고 조사를 받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었잖아요. 재벌 기업 회장도 그 건으로 해갖고 기소가 될 뻔. 어떤 많은 연예인들이 또 그런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물론 뭐 그 주사를 맞으면 깨끗하게 잠을 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을 못 자는 것도 뭐 엄청난 공포이긴 하지. 어쨌든 뭐 그런 불안, 공포, 초조 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등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그냥 뭐 영화의 바다에 빠질 수 있는 OTT 서비스 등이 지금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잖아요. 그중에서 엔사 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케이트? 1969년생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이잖아요. 이 여성분을 난 독일 계종 정도 생각했는데, 이 여성분을 예전에 어떤 영화를 봤는데 자신이 가지고 이런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요. 자신이 점철하고 있는 이런 행복이라든가 이런 욕망 등을 잘 주무르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이 그런 어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계점을 잘 영위하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제 위험한 행동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자신을 속여가면서 영화 속 감독이 장치해 놓은 여러 가지 욕망 등을 잘 향유하면서 잘 컨트롤하면서 그걸 향유하다가 어떤 한순간에 반전을 통해서 본인이 처참하게 무너졌나라는 연기를 이제 하는데, 케이트라는 사람이 그 허망한 거의 그 자신이 꿈꿔왔던 그 신분 상승에 대한 사다리를 거의 오를 무렵에 본인의 실수나 아니면 어떤 계층 간에서 오는 심각한 부조화로 인해서 그녀를 이렇게 이젝트 시키는 장면 등을, 거기에서 오는 공포감이라든가 허망함, 이런 표정 연기를 대단히 인상적으로 했던 그 사람이 이제 케이트라는 사람이더라고. 성은 내가 모르겠는데 이름은 케이트인데 1969년생이고, 그분
그분이 그 최근에 골든글러브상 여우주연상을 탔던 1월달에 있단 말이죠. 타르라는 영화를 통해서 골든글러브 여우주연상을 탔던 그 여자라는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됐고, 어제는 그 타르라는 영화를 좀 밀도 있게 봤어요. 왜냐면은 그 베를린 필하모니의 수석 지휘자라는 여성, 그것도 젠더로서 가지고 있는 유리창을 깨고 수석 지휘자의 자리를 거머쥔다는 한 타르라는 여인을 가상인물로 한 그런 작품인데, 놀랍게도 뭐 놀랍지는 않죠. 나는 그 작품을 보면서 그 타르를 분한 그 케이트라는 그 여자분이 마치 그 영화에서 진짜로 난 다큐멘터리 영화인 줄 알았어, 맨 처음에. 이 영화가 굉장히 첫 장면부터 심각한 그 신경쇠약을 겪고 있는 한 여자인데, 어디서 많이 봤다 싶을 정도로 머리는 약간 그 단발인데 좀 긴 단발이고, 뭔가 그 카리스마 넘치는 어떤 한 여자가 객석에 나가기 전에 막 그 온갖 그 굉장히 그 뭔가 충만하면서도 민감한 상태에서의 어떤 연기를 표정으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 그러면서 갑자기 그 자신의 비서가 와서 약을 건네고, 신경 안정되겠죠. 크리스탈에 담겨있는 한 50리터, 100리터 정도 되는 물을 한번 마시면서 바로 이제 무대에 들어가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 카메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배우와 카메라를 마치 그 여느 배우가 아닌 한 거장으로서의 그 이질감을 갖고 있는 낯선 일반인이 연기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다큐멘터리를 본 듯한 그런 낯선 환경을 이렇게 카메라가 보여줘요. 객석 밑에 1층의 하단에서 카메라가 이제 돌면서 한 거장과 그리고 그 평론가, 그 평론가는 실존 인물이더라고. 독설가로 유명한 평론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서 마치 굉장히 그 거기서 찾아오는 어떤 말로 교향곡 오악장 아다 지에토인가요? 그 말로에 대한 해석을 통한 어떤 각자 분야에서의 어떤 거장들이 얘기하는 부분인데, 얘기는 그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권력의 속성이 젠더가 전통적인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권력이 하방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오만함이라든가 부조화라든가 이런 불균형, 불합리 등이 남성뿐만이 아니라 그 여성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지는 작품이거든요. 여성도 마찬가지로 어떤 권력의 정점에 오르게 되면은 그 권력을 탐닉한 순간 다시 자신의 정체성을
시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위선적인 기만한 모습을 보면서, 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거기서 보면은 이제 그 줄리아드 음대의 대학원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로 이제 그 제가 얘기했던 오스트랄리아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쉬운 4살, 5살 정도 됐죠. 딱 그 나이에 이제 역할을 지금 케이트가 이제 분하는데, 타르라는 이름을 가지고. 참고 타르는 아이슬란드 말로 눈물이라는 뜻이에요. 한 남자 흑인 그 학생, 석사를 준비하는 학생이 말러에 대한 음악을 해석을 하는 그리고 향후에 자신들이 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의 어떤 지휘자로서의 정체성을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강의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전 장면에서 보였던, 평론가가 대담했던 이런 얘기가, 말러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러의 곡을 해석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말러의 인생 자체를 이해를 하고 그 작가를 오롯이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야만이 말러의 교향곡을 플레이할 수 있다라는 해석을 내놔요. 많은 객석들한테 공감을 얻죠. 참고로 말러는 이 우리가 흔히 듣는 그 정말 그 명물 버전의 그 피아노 아다지 에토인가요? 그 곡을 21살 연하의 여자에게 사랑을 위해서 곡을 헌사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통적으로 그 곡이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한 사랑에 대한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그런 불안한 어떤 작가의 심리를 잘 표현했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오마주하는 사람들도 있고, 감독의 영화로서 테마곡으로 쓰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까지도 사랑받고 있는 이 곡에 대한, 결국 그 곡을 받고 그 여자와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말로는 21살의 연하. 그 곡의 해석은 결국은 사랑이라는 승화된 모습을 통해서 진정으로 지휘와 오케스트라를 연주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제 핵심이었는데, 그 줄리아드 음대에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베를린 필하모니의 수석 지휘자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현업의 프로페서, 현업과, 그리고 프로페서로 가지고 있는 어떤 파트타임으로서의 직업, 거의 신적인 존재로서의 그 사회적 명성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객석에서 아이들 그 자신들의 퀴즈, 물론 뭐 성인들이지만 그 퀴즈들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향연을 그런 토론을 통해서 얘기한다지만, 결국은 그 서양의 문화도 토론 문화이지만 하향 쌍방향식일 수도 있지만, 이런 하향 형태의 권력의 누수를 만끽하는 어떤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사실.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기도 하고, 자신의 구린내와 자신의 어떤 오점 등도 부끄럼 없이 흘려보내는 어떤 하수구로서의 역할도 하는 곳이 또 강단 아닌가? 너무 심한 비하일 수도 있지만, 그 장면에서 어떤 한 흑인 학생과 대화를 나누는 거, 굉장히 인상적인 학생을
과의 대화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하에 대해서 이제 잠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그 학생이 바하가 가지고 있는 그 클래식의 어떤 계보에서의 역할은 뭐 어마어마한 정도가 아니라 바흐가 클래식이라고 할 정도로 뭐 베토벤이라든가 그렇죠? 그런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줄리아드 음대 학생이 쿨하게 용감하게 그 자리에서 자신이 흑인이고 그런 젠더로서 흑인인 소수자로서 바라보는 그 바하의 여성 폄하적인 그렇게 알려져 있대요. 바하의 곡이라든가 바하의 어떤 플레이를에 흥미를 가질 수 없습니다라고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마치 이런 거야. 성균관대학교의 석사 박사 과정에 있는 이런 학생들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한 거장 교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신은 어떤 의미에서 맹자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대한 이런 맹자 사상의 맹점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화와 군신 간의 관계에 있어서 있는 그런 쌍방의 관계가 당시로서는 파격적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맹자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젠더라든가 뭐 이런 인종 간의 편견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슬쩍 끼워 넣으면서 맹자를 만약에 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게 강의실에서 풍기는 게 빛나 보일까? 아니면 쟤 뭐야? S대의 역사학 그 박사 준비를 하는 사람이 실존하는 어떤 지금 강사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유튜버 자기 선배하고 얘기를 하면서 숙종 때 노론과 소론에 대한 연구를 하는데 자기는 소론을 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론을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주류에서 빠져서 의아하게 생각하면서 선배에게 약간의 위압적인 그 다른 분야를 노론을 얘기하는 거지. 같이 연구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왜 소론이냐라는 뭐 이런 식의 소스파 발언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줄리아드인데 그랬더니 타르라는 그 수석 지휘자는 신과 같은 당시에 가당에 있는데 바흐를 이해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이 자리에 있고 클래식을 플레이할 수 있느냐. 바흐가 가지고 있는 젠더에 대한 폄하는 젠더에 대한 폄하이지만 그 음악에 담겨있는 온전한 그 오롯한 느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냐 하는데 사실은 끝까지 이 학생은 발을 달달달달 떨면서 불쾌한 대화라는 거지. 발을 달달달달 떠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바흐 얘기 나오면서 또 굉장히 이 학생은 용기 있는 학생이지. 근데 그 불안감을 감출 수가 없는 거지. 끝까지 난 바흐에 대해서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하는 거야. 그 짧은 순간에 바흐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명곡 등을 해석을 막 다양하게 해가면서 피아노를 쳐가는 거야. 잘 치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넘어오진 않는 거야. 아름답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에 대한 사상이 자신과 정체성과 맞지 않기 때문에
흥미가 있지 않다고 딱 여자가 타르가 그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된다는 데서 막 강력하게 그 자리에서 공격을 하는 거야 이 남자한테. 그게 만약에 실제로 있는 사실이라면 그 사실만으로도 그 남자 학생은 이후에 뭐 엄청난 공포스러운 경험을 했을 거야. 학점이라든가 이후에 진출했을 때 그 여자의 그 평가가 엄청이 실제로 그래요. 그녀를 따랐던 어떤 그 학생을 심각하게 그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어버리거든요. 더티하다는 거지, 뒤끝이. 근데 공교롭게 그 자신이 맨 첫 장면에서 한 유명한 그 클래식 평론가와 이야기를 할 때는 곡을 해석함에 있어서 말러를 예를 들면서 곡을 해석하면서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을 논하지 않고 그 플레이어의 곡을 느낀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해놓고서 과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한 인종적, 젠더적 어떤 시각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얘기했다는 사실 취향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난 이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시각이 좀처럼 일관성 있게 가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야. 공개석상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를 평가하는 자리에서는 사회적이고 전통적이고 그리고 친화적인 내용의 평론을 해야지만이 살아남는 건데 그 내용 자체가 자신이 갖고 있는 실질적인 저 내면에 감춰져 있는 아이덴티티라고 생각하려는 거는 퀘스천이라는 거죠. 거기에 그 지점에 오니까 이제 내 생각이 드는 거야. 산타 생각이. 일관성 있게 가려고 하는 인생이 실제로 나은 인생인가, 그게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제쳐놓고 나는 과연 과거를 돌아봤을 때 내 그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일관성 있는 정체성에 대한 것과 싸워서 이겨본 적이 있는가, 싸운 적은 있는가. 항상 그 생각을 하니까 되게 부끄러워지더라고. 항상 어느 그 줄리아드 음대에 있는 그 30대 정도 된 그 학생은 거기서 그 신과 같은 어떤 존재, 자신의 그 캐리어를 어떻게 하면은 끝장낼 수 있는 사람 앞에서 끝까지 자신을 항변하잖아. fucking road, fucking talk라고 그러면서 나가버리잖아. 그런 것도 대단하다. 잔인하게 이제 자신을 비판한다 이거지. 과화가 싫다고 하는. 그러면서 내가 이제 그 생각을 나는 저런 어떤 자리에서 저랬던 그 젊은 시절에 저랬던 적이 과연 있었었나? 부끄럽더라고. 쉽게, 그러니까 어떤 곤조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저항을 했지만 아카데믹한 부분이라든가 어떤 권위에 대해서는 쉽게 내가 무너져 내렸던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그게 살아가는 방식이어야 된다는 부분은 일단 접어두고 말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1992년도에 상영됐던
이 작품도 상당히 유명한 영화예요. 하워즈 앤드라고 앤소니 홉킨스, 에마 톰슨이 나온 영화인데, 독일계 중산층과 그리고 영국에서 벌어지는 영국계 그 재벌 가문가의 어떤 사랑, 분노. 근데 이 장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야. 한 어떤 시사회에서 영화 시사회였던 것 같아요. 음악 시사회였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비가 밖에 많이 내리고, 그 시사회가 끝나고 나서 한 자매로 나오고 있는, 엠마 톰슨 여동생으로 나오고 있는 유명한 헬레나인가, 그 여자가 이제 우산을 하나 들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장면인데, 이제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남자는 자신의 우산을 들고 가면서도 남의 우산을 들지를 못해. 비를 맞으면서 그 여자를 계속 쫓아가는 거야. 첫 장면이 그래. 도입부. 그런데 그 남자가 그 여자 집을 문을 두드리면서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자신의 우산을 가져갔으니까 달라. 여기 이제 1910년대, 1901년부터 10년 정도 사이에 있는 영국의 이제 그런 상황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1차 세계대전이 이제 발발 직전이고, 보불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평화의 시대가 있었던 그런 영국을 보여주는 건데, 엠마 톰슨이 이제 언니로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냐면 상당히 젠틀한 이제 중산층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은 딱히 잡은 없지만 물려받은 재산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꽤 이제 부유한, 뭐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우산을 가지러 왔다. 내 우산인데 아마도 잊어먹은 것 같다. 우산을 돌려달라고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면서 뭐 과도한 이제 친절을 베푸니까 자신을 좀 무시한다라는 생각을 들었던가, 아니면 이 자리에 이제 피해야 됐다는 생각을 했던지, 이제 가겠다고 하니까 커피 한잔 하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자신이 처한 어떤 이런, 전형적인 샐러리맨이거든요, 이 남자는. 그런데 이제 네임카드를 주면서 엠마 톰슨이 나중에라도 오시면 집에 언제든지 오시라고. 그게 현실적으로 영국에서 가능한가? 그런 이제 착각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사실 엠마 톰슨은 이제 여러 가지 사교적인 자리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서, 참정권에 관련된, 특별권에 관련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던 시절이었어요. 분명하게 여성의 정치적인 입지를 살리려고 그런 이제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앞서 나가는 그런 여자였는데, 여성운동을 하는 그런 인상적인 어떤 30대의 여성으로 보나는 장면인데, 앤서니 호킨스의 부인으로 나와 있는 여자가 이제 병마와 좀 싸우고 있는 병색이 완연한 어떤 여성이 대기업 재벌 가문의 여성으로서 엠마 톰슨이 발동하는 역할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으로 지켜보는 거죠. 나 자신은 그 하워즈 엔즈라는 곳에서의 여성의 어떤 전통적인 역할은 이런 류의 대화는 있을 수가 없다. 전통적으로 남자를 보필하고 남자의 의견에 대해서 시스트해주는 정도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보고 대단히 인상적으로 보면서 이 여자를 눈여겨보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이 죽을 때
여자에게 하워즈 엔드를 유산을 주겠다라고까지, 물론 이제 가족들이 그 레터 자체를 찢어버린, 몰래 화학도 벌어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에마 톰슨을, 앤서니 홉킨슨이 이제 그 자기 분이 죽잖아요. 남자가 가지고 있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을 역할을 하는 거야. 내가 전자에서 얘기했던 타르에서의 그 여성 수석 지휘자와 같은 역할을 한 거겠지. 어떤 분야에서, 이건 경제적인 무역에서의 어떤, 아프리카에서는 라바 고무 공장이 이제 회장이고, 이쪽은 여성 수석 지휘자, 클래식의 거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두 사람을 비유하는 내용을 끌어내는데, 그 두 자매에게 어떤 한 우상을 놓고 간 남자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던 차에 우연히 나온 거겠지. 그 사람이 한 보험회사에 다닌다고 이제 스쳐하는 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 앤서니 그 사람 빨리 이직을 해야 된다. 자기가 알기로는, 자기가 들은 이제 첩보로는 가을경에 회사가 그 보험 연장권 관련된 누적 부실로 인해서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다, 뭐 이런 첩보를 주는 거야. 근데 이 두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얘기 자체에 대한 가볍게 얘기를 하는, 가볍게. 근데 이 영화 전체적인 어떤 갈등의 시작이 바로 그 지점이야. 남자는 가볍게 얘기했던 그 부분으로 인해서 이 두 자매는 즉각적으로 이걸 들었기 때문에 한 남성의 건실한 가정을 꾸린 남성의 지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벼운 어떤 인연을 통한 지인이잖아요. 우산 하나 그냥 잠깐 가져왔다는 것 때문에 이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는 거야. 하고 즉각 그 사람에게 말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실은 우리가 우연히 회사의 뱅크 파산을 직면에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불쾌해하는 거야. 아니,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냐고. 우리 보험회사는 상당히 건실하다고 그러잖아. 계약자들이 심각하게 지금 부족해서 재정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음으로 인해서 파산 직전에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직장에 있는 상태에서 빨리 이직을 하는 게 어떠냐 얘기를 또 한 거야. 아우, 정말 일파만파예요. 계속.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또 그것도 참 재밌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앤서니 홉킨스가 이제 주둥이를, 근데 그 정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또 다른 측면이 있지. S사의 L 회장이 말이야, 그런 얘기를 누가 툭툭했는데 해줄만 하긴 하겠다. 그런 상태였는데 회장 그 남자 불쾌하면서 싹 막아버렸어. 여자들도 참고할 수는 있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막 뛰어나가는 거야. 불쾌하지 말라고. 갔어. 갔는데 나중에 이제 그 엠마 톰슨이 놀랍게도 집을 알아보는 어떤, 집을 이제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임대한 그 저택이 아파트 펜션으로 이제 개조한다는 얘기 듣고 자신들이 나가줘야 돼요. 그 사람이 집을 이제 알아보고 있는 상황에서 앤서니 홉킨스를 우연찮게 또 좋아하게 되고, 그런 사실을 알게 된 앤서니 홉킨스가 혹시 하워즈 엔드에 들어와서 살 생각은 없느냐라고 비유하면서 자신과 동거를 하자는, 결혼을 하자는 이제
얘기를 하게 돼요. 일종의 청혼을 받은 거지. 에마 톰슨은 초원인 것 같고 앤서니는 이제 재혼이잖아. 나이 차이도 상당한 것 같은데 에마 톰슨은 또 희한하게 바로 그 청원에 대해서 억셉트를 해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또 가장으로서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그런 자신의 지위를 이용할, 뭐 하여튼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갈등의 씨앗을 어떻게 파국으로 일어나냐면, 그 남자는 결국 보험회사를 그만두고 은행에 가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뭔 소리야. 근데 그 은행에서도 인원 정리가 돼서 최근에 들어온 사람부터 잘리게 되면서 그 사람이 결국 실질자로서 상당 기간 있다고 하더라고. 면서 심지어 자신이 생계 먹을 것도 없는 정도까지 이르렀고 추참 모습을 나타나는 거기에 따르는 그 자매들의 도덕적인 어떤 책임감은 말로 설명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밥을 못 먹어가지고 얼굴이 막 초췌해진 거야. 에마 톰슨, 애서니 호킨스의 이제 막내딸이 결혼하는 자리에 초대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자매가. 자신들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막내딸을 마지막으로 시집을 보내는 분인데, 그 자리에 이제 그 두 사람을 격앙된 상태로 초대를 했어. 이 장면을 보고 앤서니 호킨스가 굉장히 도대체 저 사람들 뭐냐고, 둘째 자기 여동생이 데려온 사람 같다. 당신이 그때 얘기해줬던 그 남자가 실은 그 얘기를 듣고 회사를 옮겼는데 또 거기서 또 인연 정리를 당해서 지금 굉장히 생계가 곤란한 상태는 뭐야. 곤란한 상태다 얘기하니까 앤서니 호킨스는 내가 저 사람을 내 그 지위를 통해서 갑자기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는 합리적이지 않다 이렇게 하지만 뭐 당신이 내 부인이 될 여자가 부탁을 하니 들어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갔어. 갔는데 또 거기서 보니까 이제 그 앤서니 호킨스가 가졌던 젊은 날의 추악한 그런 일이 드러나요. 이랬을 때 정부로서 역할을 한 그 여자가 바로 그 실직한 남자의 부인이었던 거야. 자세한 얘기는 어떻게 된 거냐면 독일에 가에 있을 때 그 실직자의 부인이 어렸을 때 15, 16살 때 자신의 어머니 양 부모가 죽게 되고 자신이 힘겹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느 날 이제 젊은 앤서니 호킨스를 만나게 되고 그녀를 정부의 사실 정부로서의 역할을 하게 하고 은근히 이제 먹게 살게 해줬다는 생각을 얘기를 하면서 이 여자는 반갑게 이 남자를 맞이하는데 이 앤서니 호킨스는 너무나 화들짝 놀란 거야. 부끄럽고 자신의 지위를 위해서 이제 어린 여자를 약취한 거잖아요. 에마 톰슨도 당황스러워하고 에마 톰슨은 막 왜 당신이 왜 이렇게 화를 내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알아보니까 그런 상황이었으니 나도 당신을 용서하겠으니 당신도 나를 용서하라. 내가 의도를 가지고 저 사람들 당신을 망신시키기 위해서 오지 않았다. 그래서 합의를 보고 이렇게 한 건데, 그래서 보면은 이제 한 남자가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의 정체성은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흐르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방향을 바꾸더라고요. 지속적으로 성공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의 어떤 고착화를, 자신이 사회적 지위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상태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 부정적인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타르라는 영화의 타르도 성적 지위자도 남자가 아닌 여성이지만 그 권력 앞에서는 본인도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을 출렁출렁거리는 파도 마냥 철랑대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우울해지더라고요. 내 자신을 합리화한다는 건 아니지만 결국 타르에 있는 여성 주인공 여자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한 여자의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사회적으로 심판을 받고, 베를린 필하모니에서도 수록주의자들을 박탈당하고, 거기에도 오는 충격으로 신경쇠약이 더욱더 악화되면서 환청에 시달리면서 여러가지 아주 악재를 겪으면서 나락으로 이제 떨어지는 장면이 보이고, 그 장면에서 이제 베를린 필하모니의 명성이 부합되는 어떤 역할을 하는 분이 있어서 그 여자가 그래도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비플랜으로서의 그 여자를 다시 부각시키는 장면인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자신이 그 모습들에 투영이 되면서 과연, 그리고 요즘 읽고 있는 권력과 진보라는 책에 있어서의 권력의 속성, 헐떡 권력에 대한 인간사에 있어서 헐떡 권력에 대한 부분을 공교롭게 이렇게 괴를 같이 하게 되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씁쓸함을 감출 수 없는 주말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드릴 말씀인데 시간이 너무 길어졌네요. 상당히 정신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군대도 마찬가지로 권력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계층들이 하류 계급부터 해서 상층 계급 간의 권력의 속성들이 정말 그 원색적으로 드러나는 장소가 군대잖아요. 다음에는 그런 장면, 그런 내용으로 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다이시. 상당히 긴 시간이었는데, 오우! 기분이 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산타였습니다.